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생근관 치료에 대한 개념과 실제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재생근관 치료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재생근관 치료를 어떤 치아에 하면 좋을지 그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고 재생근관 치료 술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재생근관 치료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숙 영구치가 개사된 치수와 치근단 치주염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에이펙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에이펙시피케이션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근관 내 약재로 처박하거나 MTA를 사용해서 근단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는 에이펙시피케이션 방법은 보통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오랫동안 넣어놓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루트 프랙처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MTA라는 재료가 개발되면서 MTA로 에이피칼 플러그를 만드는 방식이 소개되어 치료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시피케이션 자체는 어떤 술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치근의 성숙, 즉 치근의 두께나 에이피칼 클로저를 도모하기 어렵고 펄프 바이탈리티의 회복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제한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에이펙시피케이션으로 치료하던 네크로시스된 미성숙 영구치에 재생근관치료 술식을 적용해서 에이펙시피케이션의 한계점인 치근의 성숙이나 더 나아가서는 펄프 티슈의 재생까지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해보려는 시도가 재생근관치료, 리제너러티브 엔도돈틱 세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생근관치료 술식을 했을 때 에이펙시피케이션보다 치근 성숙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연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118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에이펙시피케이션과 재생근관 치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를 진행하고 1년 팔로우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술식 간의 치근의 두께, 길이 성장과 에이피칼 포라멘 사이즈 변화 차이를 보기 위해서 CBCT를 찍어서 비교 분석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치근의 길이도 재생근관 술식의 경우 에이펙시피케이션에 비해 약 2.5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났고 치근의 두께 성장도 약 3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생근관 치료 술식을 하면 에이펙시피케이션보다는 치근의 두께나 길이 성장, 즉 치근의 성숙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근관 치료에 대한 실제 적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참고되는 가이드라인은 AA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라 저도 가장 최근에 나온 2018년도 AA 재생근관 치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A 가이드라인에서는 재생근관 치료의 적응증으로 괴사치수를 가진 미성숙 영구치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미성숙 영구치 중에서도 치근이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 자랐을 때, 즉 A에서 이 C까지 이 세 가지 경우가 재생근관 치료 술식에 적합한 치근입니다. 이 네 번째 경우는 에이피칼 포라멘 사이즈는 크지만 치근의 길이가 거의 다 자란 상태로 이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두께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근관 치료 술식이나 에이펙시피케이션 둘 다 가능한 경우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에이피칼 다이아미터입니다. 에이피칼 다이아미터에 대해서는 최소 0.5mm 정도 되어야 재생근관 술식이 좋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단부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근간 안으로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시멘토블라스트, PDL셀 같은 재생에 필요한 세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단부 크기가 0.5mm보다 작을 경우에 이 셀들이 근관 안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숙 영구치 중에서도 치근 길이의 성장이 약 3분의 2 이하의
치근단부 크기가 0.5mm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적용하면 에이펙시피케이션보다는 치근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생근간 치료를 할 대상 치아를 찾았으니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생근간 치료 술식의 특징으로는 다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간 내에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없는 케미컬 디스인펙션이고, 둘째는 근간 내로 조직이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스캐폴드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근간 와동 형성 부위에 타이트 박테리아 씨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재생근간 치료 술식에서 가장 많이 참고가 되는 방법은 역시나 AAE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8년도 AAE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단계는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할 치아에 통상적인 근간 치료를 하듯이 마취와 러버댐을 하고 근간 와동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 셀라인이나 EDTA로 근간 내부를 이리게이션합니다. 이리게이션 니들을 적용할 때는 니들 팁을 근단부에서 1mm 정도 떨어진 곳까지만 넣어서 에이피칼 티슈에 있는 스템셀의 사이토톡시시티를 최소화합니다. 이후 근관을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시키고 근관 내 약제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나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적용합니다. 첫째 날에 하는 술식은 엔도돈틱 파일이나 나이타이 파일로 근간을 형성하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없는 이리게이션과 근간 내 첩약을 통해서 케미컬 디스인펙션을 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이 적용된 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이너스 트랙까지 있는 크로닉 에이피칼 앱세스 상황에서는 당연히 치수가 괴사되어 있고 바이탈리티 테스트를 하면 음성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괴사된 치수 조직을 최대한 다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었죠. 하지만 바이탈리티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펄프셀 중에 일부는 살아있을 수 있고 이들은 멸균 상태가 되면 재생 반응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 연구치에서는 페리라디큘라 앱세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펄프 티슈가 있고 이들이 에이펙소제네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근간 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탈 펄프 티슈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간 내에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안 하지만 일반적인 근간 치료를 할 때보다는 더 강도 높은 디스인펙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러한 미성숙 연구치를 가진 어린 환자들의 경우 치아 구조상 덴티날 튜블이 더 많고 세균이 이 덴티날 튜블 안으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간 내 약제로 사용하던 약물들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근간 내 약제가 필요했고 이 중에서 1996년 호시노와 사토가 인펙티드 캐날에서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사용해보니 안티마이크로비알 액티비티가 우수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가 재생근간 술식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는 시플로프록사신, 메트로니다졸, 미노사이클린을 1:1:1 동량으로 섞어서 만든 것인데요. 안티마이크로비알 이펙트는 뛰어날 수 있지만 미노사이클린 성분에 의해 치아가 변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근간 치료 시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사용할 때는 치아 변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펄프 챔버 부위를 본딩 에이전트로 먼저 실링을 하고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넣거나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의 농도를 낮추거나 변색을 일으키는 미노사이클린을 빼고 더블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쓰거나 미노사이클린 대신 아목사실린 같은 다른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를 넣을 때는 시린지를 사용해서 근간 내로 주입하고 CEJ 하방 쪽으로만 페이스트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치간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간내 약제로 너무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에 대해서만 강조하듯이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도 훌륭한 디스인펙턴트이니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에 근간내 약제로 트리플 안티바이오틱 페이스트나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은 후에는 임시 가봉을 하고 1에서 4주 후에 환자를 재내원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생근간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해 두 번째 내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번 치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염이 조절되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만약에 환자가 사이너스 트랙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이너스 트랙이 사라진 것을 통해 감염이 조절되었다는 것을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너스 트랙이 계속 남아있거나 근간 내부에서 삼출물이나 블리딩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첫 번째 내원 시에 했었던 치료를 반복해서 이런 감염 사인이 없어진 후 그 다음 치료를 진행합니다. 감염이 조절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술식은 근간 내부로 블리딩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생근간 치료 술식의 특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생을 위한 힐링을 일으키는 스캐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간 내부로 블리딩을 유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마취도 일반 리도케인이 아닌 혈관 수축제가 없는 3% 메피바케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블리딩을 유도하기 전에 17% EDTA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DTA는 덴틴을 탈광화시켜서 덴틴 매트릭스를 노출시키고 그로스 팩터를 방출하고 근간 내로 자라 들어오는 새로운 조직들과 스템셀이 분화하게 하는 바인딩 사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EDTA를 사용하고 나서 근간을 건조시킨 후 블리딩을 유도하는데 만약 이때 블리딩이 잘 유도되지 않는다면 아직 페리에피칼 힐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다음 내원 시에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블리딩을 유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느껴지면 PRP나 PRF 같은 것을 넣어서 스캐폴드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인트라케날 블리딩을 일으키는 술식은 보통 재혈관화, 리베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술식이 결국 재생근간 치료 술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치수 재혈관화 술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재혈관화하는 술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핸드파일로 치근단부를 넘어서 조작해서 근간 안쪽으로 블리딩을 유도하고 근간 안쪽으로 유도된 혈액이 응고돼서 블러드 클럿이 되면 그 위쪽을 MTA와 치간부 레스토레이션으로 타이트 실링을 하면 근간 안쪽으로 유도된 블러드 클럿 쪽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이 힐링의 양상이 치수의 재생으로 일어나 치근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재생근간 치료로 치료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세 남한으로 35번 치아 쪽에 치근단 농양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36번 메지알 쪽에 사이너스 트랙이 보이고 35번 치아는 치근부 성장이 약 3분의 2 미만으로 일어났고 치근단부 사이즈도 0.5mm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생근간 치료에 적합한 케이스로 생각이 되고 술식을 진행했습니다. 술식 첫날 근간내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로 처박해서 소독을 하였고 4주 후 재내원하였을 때 사이너스 트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근간내 블리딩을 유도해서 MTA로 CEJ 하방으로 3mm 정도 되도록 필링했습니다. 제가 이 술식을 진행했던 때가 2014년도 정도였는데 이때는 프로루트 MTA를 사용했었고 세팅 타임이 길었기 때문에 당일에 레진 코어를 수복하기가 어려워서 MTA 필링을 한 후에 세팅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한 번 더 내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원에 MTA 세팅을 확인을 하고 레진 코어 수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니셜 세팅 타임이 더 단축된 MTA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코어 수복까지 당일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술전 수루 사진이고 1년 체크 시 치아 길이가 조금 성장한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최근 내원한 사진은 7년이 경과한 경우로 치근의 길이 그리고 두께가 모두 다 증가한 양상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생근간 치료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대체로 어떤지에 대해 여태까지 보고된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근간 치료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 역시 AAE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프라이머리 골은 일단 환자의 증상이 없는 것과 본 힐링이 일어난 것이고, 세컨더리 골은 치근의 길이와 두께 성장이 일어난 것, 터셔리 골은 바이탈리티 테스트 시에 포지티브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진행하여 이론적으로 치수 재생이 잘 일어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목표가 다 충족되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상황이겠죠.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진행한 케이스들의 팔로우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 결과를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가지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페리에피칼 힐링과 덴티날 월 thickness, 치근 길이 성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생근간 치료 술식의 첫째 날에 시행하는 이 디스인펙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부분 페리에피칼 힐링은 잘 일어납니다. 치근의 성장에 대해서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 논문에서는 술자가 동일한 술식으로 진행한 재생근간 치료 결과에 대해 무려 5가지나 다른 힐링 양상이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양상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치근의 길이 성장과 함께 치근의 두께가 길어진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치근의 길이 성장은 없지만 치근단 부위가 닫혀있는 형태. 세 번째는 치근의 길이는 길어졌지만 근단부는 여전히 열려있는 형태. 네 번째는 근관 내 칼시피케이션이 된 형태. 다섯 번째는 MTA와 루트 에이펙스 사이에 하드 티슈 베리어가 생긴 형태입니다. 같은 술식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다른 형태의 힐링 양상을 보인다면 과연 이 술식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유도한 근관 내 블리딩, 즉 재혈관화를 통해서 새로 형성되는 조직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혈관화로 형성된 조직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조직학 연구 논문인데요. 10세 여환에서 치해 치료로 인해서 45번 치수 괴사로 재생근간 치료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근간 치료를 진행하고 10개월 팔로우를 했을 때 환자 증상도 없고 치근의 두께와 약간의 길이 성장도 보이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인데, 심지어 바이탈리티까지도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터셔리골까지 3가지 모두 다 충족하는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정적인 이유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재생근간 치료가 잘 된 케이스를 발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재혈관화로 형성된 조직에 대해 볼 기회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이탈리티까지 회복한 경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치수의 재생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조직은 엑스레이상에서 이 MTA 하방 부분, 즉 재혈관화로 유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단면을 저배율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부분을 좀 더 고배율로 관찰한 결과를 보면 먼저 MTA 하방 부위는 대부분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로 이루어져 있고, 근간 벽 쪽을 보면 덴티날 튜블 위로 대부분 시멘텀과 비슷한 조직이 바로 침착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보통 치근의 단면은 이 그림처럼 덴틴 위에 오돈토블라스틱 레이어가 관찰이 되고 그 안쪽에 치수 조직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 D 그림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재혈관화로 유도된 새로운 조직 내부에 B 그림에서처럼 광화된 조직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본라이크 티슈와 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블라스트와 비슷한 세포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10개월 팔로우업 했을 때 바이탈리티 테스트 했을 때 포지티브 반응을 보였다고 했었기에 너브가 있을지 면역 형광 영색을 시행해서 치근끝 부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돈토블라스틱 셀 레이어가 있는 이러한 펄프 덴틴 컴플렉스가 있어야 재생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오돈토블라스트 셀 레이어가 있는 형태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생근간 치료 술식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형태, 즉 환자의 증상이 없고 페리에피칼 힐링이 일어나고 치근 성장이 일어나고 너브가 형성이 되어 바이탈리티 테스트에 반응이 있다고 해도 꼭 펄프가 재생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재생근간 치료 술식은 환자의 증상과 에이피칼 페리오돈타이티스를 해결할 수 있는 술식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근간 치료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간 치료 술식으로 치근의 성장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재생근간 치료 술식으로 생성된 새로운 조직은 치수 조직이라기보다는 시멘텀이나 봄과 비슷한 조직이었습니다. 재생근간 치료 술식으로 바이탈리티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꼭 치수의 재생을 통해 회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수괴사가 된 미성숙 연구치에서 기존에 치료했었던 에이펙시피케이션보다는 치근의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술식이기에 이 술식에 대해 이해하고 시도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재생근간 치료 술식에 대한 개념과 그 실체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이 술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